교황이었을 적에 내 모험담을 알고 싶으십니까? 아시다시피 진부한 것들 뿐이랍니다. 그 이야기를 당신에게 할 만한 힘이 있을까요? 그렇군요. 열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롬멜 씨 덕분에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던 아프리카에서의 일이었죠. 아닙니다. 나는 거기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그보다 전에 일어난 유럽 전쟁도 피했었죠. 물론 동원되기는 했지만 실전에 배치된 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그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프랑스 군대는 나를 최전선으로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프랑스 군대는 내게 다만 퇴각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런 다음 나는 파리로 돌아와 독일인들을 다시 만났죠. 나는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레지스탕스 운동에 호기심이 끌렸습니다. 거의 그 즈음 나는 나 자신이 애국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웃으십니까? 당신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내가 그 사실을 발견한 것은 샤틀레의 전철역 통로에서였습니다. 개 한 마리가 그 미군 같은 길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몸집이 크고 털이 뻣뻣하고 한쪽 귀가 잘려나간 그 개는 흥미로운 듯한 두 눈으로 껑충거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장단지를 킁킁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개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된 그리고 극히 한결같은 애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개들은 항상 용서해주기 때문에 나는 개들을 좋아했죠. 내가 그 개를 부르자 개는 망설이다가는 분명 매혹된 듯 엉덩이를 흔들며 내 앞 몇 미터 되는 곳까지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어떤 젊은 독일 병사가 쾌활한 걸음걸이로 나를 지나쳐 갔습니다. 개 앞에 이르자 그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그 애는 주저하지 않고 똑같이 열광에 찬 태도로 그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독일 군인에 대해 느낀 원통함과 일종의 분노로 보건대 나는 내 반응이 애국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개가 어떤 프랑스 시민을 따라갔다면 나는 결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와 반대로 그 불쌍한 개가 독일 연대 마스코트가 되었으리라는 것을 상상하자 나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실험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나는 레지스탕스에 대해 정보를 얻으려는 의도로 남부지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곳에 가서 알아보고 나자 나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시도는 내게는 좀 미친 짓으로 여겨졌습니다. 말하자면 공상적으로 느껴진 거죠. 특히 지하 활동이랑 공기가 잘 통하는 높은 곳들을 좋아하는 나의 기질이나 취미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에게 밤이나 낮이나 지하실 속에서 용단을 짜면서 짐승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나를 끌어내 우선 내가 짠 용단을 모두 풀어버리고 그런 다음 나를 또 다른 지하실로 끌고 가서 죽도록 때리기를 기다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런 철저한 영웅주의에 몸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감탄을 표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흉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런던으로 되돌아가겠다는 막연한 의도를 가지고 북아프리카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정세가 명확하지 않았고 대립하는 정당들이 내게는 똑같이 타당하게 느껴져서 나는 행동을 삼갔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의미가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내가 너무 빨리 판단을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군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당신을 정확하게 판단함으로써 당신이 그러한 것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이리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런 부분들을 빨리 지나쳤던 겁니다. 어쨌든 결국 나는 트니지로 갔고 그곳에서 어떤 상냥한 여자친구가 내게 일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아주 영리한 여자로 영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튀니지에서 그녀를 따라다녔고 연합군이 알제리에 상륙한 후 며칠 뒤에야 그녀의 진짜 직업을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것을 알게 된 그날 독일군에 의해 체포됐고 나 역시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음에도 체포되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가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극도의 고통을 겪은 후에 나는 그것이 특별한 안전조치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트리폴리 근처의 어떤 수용소에 억류됐었는데 그 수용소에서는 가혹한 대우보다도 갈증과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대한 묘사를 당신에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1900년대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장소를 상상하기 위해서 설명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니까요. 150년 전의 사람들은 호수나 숲에 감동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옥의 서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거기에 당신은 몇 가지 세부적인 것들만을 덧붙이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위와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태양, 파리, 모래, 물의 부족 같은 것들 말입니다. 나와 더불어 젊은 프랑스인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듀게 클랭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는 싸움에 참전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에스파니아로 갔습니다. 카톨릭 신자인 장군이 그를 감금했죠. 프랑코 장군파의 군대에서 감히 말하건대 이집트 통까지도 로마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깊은 슬픔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그 후에 이르게 된 아프리카의 하늘이나 수용소의 한가로운 생활도 그를 그 슬픔에서 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그의 기억과 태양 때문에 그는 머리가 약간 정상이 아니게 됐습니다. 어느 날 나비 녹아서 졸졸 흘러내리는 텐트 아래 파리들이 윙윙거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10명가량의 사람들이 숨을 헐떡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인이라고 부르던 사람에게 또다시 독서를 퍼부어댔습니다. 그는 약간 정신 나간 모습으로 여러 날 수염도 깎지 않은 채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벌거벗은 상반신은 땀으로 덮여 있었고 두 손은 양쪽 옆구리에 드러난 갈비뼈를 피아노 치듯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교황이 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옥좌에 앉아 기도를 드리는 대신 불행한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교황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빠를수록 좋다고 하더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넉나간 두 눈으로 우리를 응시했습니다. 그렇지,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돼. 하고 그는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갑자기 침착해져서 침울한 목소리로 우리들 중에서 그 사람을 뽑아야 한다. 결정과 덕을 아울러 갖춘 완벽한 인간을 선출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자신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 고통의 공동체를 살려나갈 것을 받아들인다는 조건 하에서 그에게 복종을 맹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약점이 많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그는 물었습니다. 나는 장난삼아 손가락을 들어 올렸는데 그렇게 한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좋아, 장 바티스트가 일을 해나갈 것이다. 아니죠. 그는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다른 이름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적어도 나처럼 자신을 지적한다는 것은 아울러 가장 커다란 덕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며 나를 선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의했습니다. 장난이었죠. 하지만 일종의 심각한 기색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듀게 클랭 같은 그 사람이 우리를 감동시켰던 겁니다. 나 자신 완전히 그 일을 웃어넘겨버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우선 그 보잘것없는 예언자가 옳다고 생각했고, 그런 다음에는 태양과 과다한 작업과 물을 얻기 위한 싸움.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쨌든 나는 몇 주간을 지내면서 점차 교황의 직무를 진지하게 수행해 나가게 됐습니다. 교황의 직무란 어떤 것이었냐고요? 내 생각으로는 그 무리의 장 혹은 감옥의 서기 같은 것이었던 듯 싶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 심지어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복종하는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듀게 클랭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괴로움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나는 교황이 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당신에게 심판관들, 즉 우리 형제들에 대해 그렇게 많은 방향무인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후 나는 또다시 그런 느낌이 들었었죠. 수용소 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의 분배였습니다. 다른 무리들은 정치적이나 종교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각각 사람들은 자기 편에게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들에게 특혜를 주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의 작은 양도였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조차도 나는 완벽한 평등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상태나 혹은 그들이 해야 하는 직업에 따라 나는 이러저러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지금도 더 많은 영역에서 지속되고 있죠. 제 말을 믿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는 지쳤고 더 이상 그 시기에 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죽어가는 동료의 물을 대신 마셔버린 어느 날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듀게 클랭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스스로 지나치게 자신을 학대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만약 그곳에 있었다면 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는 더 오래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를 사랑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적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물을 마신 것은 분명했습니다. 난 어쨌든 곧 죽게 될 그 사람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며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의 몸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친구, 그런 식으로 죽음의 태양 아래서도 제국과 교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한 이야기를 조금 바로잡기 위해 내가 실제로 겪었는지 혹은 꿈을 꿨는지조차 더 이상 알 수 없게 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떠오른 중요한 생각을 당신에게 말씀드리죠. 그 중요한 생각이란 교황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는 그 누구보다도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것이 그를 그 이상의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문을 잘 닫으셨는지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만 확인해 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나는 빗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답니다. 잠이 들려고 할 때면 나는 내가 빗장을 질렀는지 아닌지를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매일 밤 나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어나야 한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란 그 어느 것에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빗장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라고는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지난날 나는 아파트도 차도 열쇠로 잠그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돈도 잠가서 보관하지 않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았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소유한다는 것에 대해 약간의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교적인 대화 가운데 신념을 갖고 여러분, 소유란 살인과도 같은 겁니다. 라고 외치기까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응당 부자가 되어야 할 그 누군가와 재산을 나눠 가질 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우연에 의해 이러한 불의가 바로 잡아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도둑의 처분에 내 재산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나 자신과 나의 재치뿐입니다. 나는 또한 내가 왕이자 교황이자 심판관인 이 잘 닫혀진 작은 세계의 문을 폐쇄하고 싶은 겁니다.
그건 그렇고 이 벽장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그렇습니다. 그걸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은 공정한 재판관들입니다. 놀라지 않으시군요. 그렇다면 당신의 교양에도 허점이 있는 모양이군요. 하지만 신문을 읽으신다면 당신은 1934년 강의 생바봉 대성당 안에서 신비의 어린 양이라는 반 아이크의 유명한 장식 벽화 중에 하나가 도난당한 사건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그림의 이름은 공정한 재판관들이었죠. 그것은 신성한 어린 양을 경배하기 위해 온 말탄 재판관들을 그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난 모사화로 대치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원화를 여전히 찾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거기에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어떤 단골이, 당신도 그 사람을 지난밤에 보신 적이 있죠? 어느 취한 날밤 그것을 고릴라 씨에게 술 한 병에 팔았답니다. 나는 처음에 그 친구에게 적당한 장소에 그 그림을 걸어두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전 세계가 그 그림을 찾고 있는 동안 우리의 경건한 재판관들은 멕시코시티에 당당하게 자리 잡고 술 취한 이들과 기둥 서방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고릴라 씨가 내 요구에 따라 그것을 여기에 맡겨둔 겁니다. 그는 그렇게 하기를 약간 꺼려했지만 내가 사건을 설명해주자 겁을 먹었죠. 그 후 이 존경할 만한 사법관들은 나의 유일한 동반자가 됐습니다. 그곳 카운터 위에 그림이 걸려 있었던 빈자리를 당신도 보셨을 겁니다. 어째서 내가 이 그림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았냐고요? 아, 당신은 경찰관과도 같은 반사신경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당신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 마침내 이 그림이 내 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만 하면 내가 예심 판사에게 해야 할 것과 똑같은 대답을 당신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멕시코시티 주인의 것이고 그는 강의 주교만큼이나 그 그림을 가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신비의 어린 양 앞을 줄지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원화와 모사화를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그 결과 나의 잘못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군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재판관들이 사람들의 찬탄을 받고 있고 오직 나만이 진정한 재판관들을 알고 있으니까요. 네 번째로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감옥에 갈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런대로 솔깃한 생각이죠. 다섯 번째로 그 재판관들은 어린 양을 만나러 오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어린 양도 없고 순결함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그림을 훔친 솜씨 좋은 도둑은 미지의 정의로운 도구만큼 그를 거역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란 결백과는 결정적으로 유리되어 있는 것인 만큼 결백은 십자가 위에 있고 정의는 벽장에 있는 셈입니다. 나는 신념에 따라 일을 하기 위해 행동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환멸과 모순을 겪은 다음 자리를 잡게 된 이 고해 판사라는 어려운 직업을 양심에 따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떠나야 하신다니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군요. 그 전에 내가 몸을 일으켜 좀 더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 정말 피곤하군요. 내 재판관들을 열쇠로 잠가 주십시오. 고해 판사라는 이 직업을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개 내 사무실은 멕시코 시티에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천직이란 일하는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그 너머로 연장되는 법이죠. 침대에 누워서 열에 들떠서까지도 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직업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숨쉬듯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5일 동안 오직 즐기기 위해서 당신에게 그토록 길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아무 이유 없이 말을 많이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내 이야기에는 일정한 방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웃음소리를 잠잠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심판을 피하려는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어떤 출구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그것에서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는 우리야말로 가장 먼저 유죄를 선고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판결을 받기 위해 그 유죄 판결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로 그 판결을 확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결코 누구에게도 변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출발할 때의 내 원칙입니다. 나는 좋은 의도라든가 참작할 만한 실수, 잘못 내디딘 발걸음, 정상 참작 같은 것을 부정합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축복해 주는 일도 없고 상을 주는 일도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잘못을 더해 나갈 따름이죠. 그런 다음 굉장하군. 당신은 타락한 자요. 생마이며 허풍쟁이인데다가 남색가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야. 어쩌고.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지요. 또한 냉정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철학에 있어서도 난 인간의 무죄를 부정하는 이 모든 이론에 찬성하고 인간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모든 행동에 찬성합니다. 친구, 당신은 내가 안목을 가지고 복종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겠지요. 솔직히 말하건대 복종이 없이는 그 어떤 결정적인 해결책도 없답니다. 나는 재빨리 그것을 깨달았죠. 지난날 나는 자유에 관한 이야기만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 버터 바른 빵 위에 자유를 발랐고 하루 종일 그것을 우물거리며 사람들 사이에서 기분 좋게 시원해진 자유의 숨결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말에 반대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 간에 그 뛰어난 말로 타격을 가했고 자유를 내 욕망과 권력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침대에서도 잠든 여자친구들의 귓가에 그 말을 속삭이곤 했는데 그럼으로써 그녀들을 쉽사리 팽개쳐 버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잘도 빠져나갔죠. 이런 흥분에서 도가 지나쳤군요. 어쨌든 나는 자유를 보다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게 됐고 나의 무구함으로 짐작하실 수 있을 테지만 두세 번 그것을 지키려고까지 했었답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쓴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약간의 위험은 감수했었죠. 내가 이런 경솔함을 저지른 것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는 나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으니까요. 나는 자유란 보상도 아니고 사람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하는 훈장도 아니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선물도 입술을 즐겁게 해주는 달콤한 과자 상자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사람을 지치게 하는 극한의 경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샴페인도 없고 애정에 차서 바라보며 잔을 들어주는 친구도 없습니다. 침침한 방 안에서 홀로 재판관들 앞에서 피고석에 앉아 홀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심판 앞에서 홀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유의 끝에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자유는 지니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거랍니다. 특히 열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거나 고뇌를 지니고 있거나 혹은 아무도 사랑하고 있지 않을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친구, 신도 주인도 갖지 못한 고독한 사람에게 있어서 일상의 짐이란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를 지배해줄 주인을 선택해야 한답니다. 이제 신은 유행에 뒤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신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의 기분도 거스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토록 심각한 우리 모랄리스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함으로써 결국 기독교인의 상태와 다를 것이 전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그들은 성당에서 강론을 하지 않는 것뿐이죠. 당신 생각으로는 무엇이 그들의 개종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체면, 세상에 대한 체면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체면입니다. 그들은 스캔들을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 도리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는 어떤 무신론자 소설가를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자신의 책 속에서 그가 도대체 어떤 점에서 신을 용납하겠습니까? 굉장한 주먹다짐이지요.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누군가의 말처럼 말입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어떤 자유사상 투사에게 털어놓자 그는 별달리 나쁜 의도 없이 두 팔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더군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런 식이죠. 하고 그 사람은 사도인 양 탄식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자면 우리 시대의 작가 중 80%가 만약 그들이 서명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신의 이름을 쓰고 그것에 경배했을 거라는군요. 그런데 그들이 서명을 하는 것은 자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아무 것에도 경의를 표하지 않는 것은 서로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들은 어쨌든 심판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래서 도덕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요컨대 그들은 덕이 넘치는 악마주의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시대지요. 사람들이 혼돈되어 있다는 것.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은 나무랄 데 없는 남편이었을 때는 무신론자였다가 간통을 하게 되면서 개종을 하게 됐다는 일 따위가 뭐 그리 놀랄 일이겠습니까? 하잘것없는 앙큼한 사람들, 희극 배우 같은 이들, 위선자들, 그들은 얼마나 연민을 불러일으킵니까?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들은 하늘을 비난할 때조차 모두 그런 식입니다. 그들이 무신론자든 독실한 신자든 모스크바파든 보스턴파든 모두 대대로 기독교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조상도 없고 규칙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유나 그 판결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을 벌해달라고 기도하고 끔찍한 계율들을 생각해내며 교회를 대신하기 위해 화형대를 만드느라 바쁩니다. 말하자면 사보나롤 같은 자들이죠. 그들은 오직 죄만을 믿을 뿐 결코 은총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은총에 대해서 생각은 합니다. 은총이란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 긍정이자 자기 양도, 존재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들은 또 감성적이기 때문에 약혼이라든가 싱싱한 처녀, 정직한 인간, 음악 같은 것들도 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런 내가 무엇을 꿈꿨는지 아십니까? 나는 온몸과 마음으로 밤낮 없이 끊임없는 포옹 속에서 즐기고 열광하는 완전한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보낸 후 죽기를 바랐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런데 약혼도 끊임없는 사랑도 없는 것, 그것은 권력과 채찍만이 있는 잔인한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어린아이에게서처럼 단순해지고 각자의 행동이 조종되며 선과 악이 독단적인 방법, 다시 말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칠리아인이자 자바인인 나, 기독교인다운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나로서는 기독교인의 시조가 되는 그 사람에게 우정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파리의 다리 위에서 나는 나 역시 자유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늘의 율법을 대신할 수 있는 주인을 섬기게 된 겁니다. 잠정적으로 이곳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지도자, 너그러우면서도 준엄하신 우리들의 지도자, 잔인하면서도 사랑받는 우리의 감독자시여. 당신도 아다시피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는 것, 회관 속에서 자신보다 더 음란한 누군가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될 때에야 민주주의는 실현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친구, 혼자서 죽어야 하는 사실에 대해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복종이 집단적인 데 반해 죽음이란 고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나름의 계산이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한데 모이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회가 나를 닮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위협이나 모욕, 경찰들은 사회를 닮아가기 위한 고해성사나 영성체 같은 것들입니다. 경멸을 받고 추적을 당하고 불편을 느끼게 되면 나는 나 자신의 진가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스스로를 즐길 수 있으며 마침내 자연스러워집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친구, 나는 엄숙하게 자유의 경의를 표하고 난 다음 그것을 지체 없이 그 누군가에게 넘겨줘야겠다고 남몰래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게 될 때마다 나는 멕시코 시티라는 나의 성당 안에서 강론을 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복종시킴으로써 겸손하게 그러한 복종의 안락을 구하라고 권고한답니다. 그 복종을 진정한 자유로 제시하게 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노예제도란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혜택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지금부터 그때까지 나는 현재에 만족해야만 하고 잠정적이긴 하지만 하나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의 짐을 보다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확대하는 또 다른 방법을 발견해내야 했습니다. 나는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창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지나치게 열기가 심하군요. 하지만 너무 많이 열지는 마십시오. 추위 또한 느끼고 있으니까요. 내 생각은 극히 간단한 동시에 풍요로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햇볕에 몸을 말릴 권리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을 물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날의 많은 저명한 사람들처럼 강단에 올라가 인류를 저주해야 할까요?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닙니까? 어느 날 낮 혹은 어느 날 밤에 아무런 예고 없이 그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판결이 마침내 자신의 얼굴로 정면으로 돌아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천재적인 요령이 있습니다. 나는 주인과 그의 채찍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코페르니쿠스처럼 추론을 역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즉각적으로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비난해야 합니다. 모든 심판관들은 언젠가는 속죄자가 되게 마련입니다. 심판관으로 끝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길을 잡아서 속죄자의 직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거지요. 내 말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폐쇄하고 파리를 떠나 여행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이름으로 고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 자리를 잡고자 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럴 만한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과 편리하다는 점, 그리고 아이러니, 아울러 일종의 고행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나는 물과 안개의 수도, 운하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복잡한 가운데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뱃사람들 구역에 있는 어떤 바 안에 내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항구에서는 고객층이 다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구역에 가지 않지만 당신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상류사의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번은 평판이 나쁜 장소에
오게 되는 법입니다. 나는 특히 부르주아들, 방황하는 부르주아를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더불어 나는 내 능력을 한껏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대가답게 그에게서 가장 세련된 어조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 전부터 멕시코시티에서 내 유용한 직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는 당신이 이미 경험했듯이 가능한 한 자주 공공연한 고백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종행으로 나 자신을 비난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그것을 외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나는 심하게 가슴을 치면서까지 나 자신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나는 우연하게 이야기를 해나가고 뉘앙스와 여담까지도 섞어나가는 가운데 마침내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맞춘답니다. 그 사람의 기분을 살려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나 자신에 관계된 것과 다른 사람에 관계된 것을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공통되는 특징이나 우리 모두가 겪었던 경험 같은 것들,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결점들, 세련된 태도, 요컨대 나 자신 속에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런 것, 즉 오늘날의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모든 사람의 것이면서 동시에 그 누구 것도 아닌 하나의 초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컨대 그것은 사육제에서의 가면과 꽤 비슷한 모델에 충실하면서도 단순화된 가면으로 그 앞에서 사람들은 저건 내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말하게 된답니다. 오늘 저녁처럼 그 초상 작업이 끝나면 나는 그것을 드러낸 다음 비탄에 잠깁니다. 보십시오. 슬프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농고가 끝난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동시대인들에게 보여준 그 초상화는 하나의 거울로 화하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쓴 채 천천히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손톱 자국이 난 얼굴에 쏘아보는 듯한 시선을 하고 나는 전 인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그 효과를 똑똑히 응시하면서 수치심을 되씹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인간 말종 중에서도 말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눈치채지 못하게 내 이야기 속에서 나라는 말을 우리라는 말로 바꿔갑니다. 내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마침내 한 차례가 끝나고 나는 그들의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나 역시 그들과 다를 바 없으며 우리는 모두 똑같이 더러운 물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어떤 우월성, 그것을 알고 있다는 우월성이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말할 권리를 준답니다. 그것의 이점을 당신도 아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비난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더 당신을 심판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당신 자신을 심판하도록 자극하면 할수록 그것은 그만큼 내 짐을 덜어줍니다. 아, 친구, 우리는 기묘하고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생활을 되돌아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놀라고 분노하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고백을 형제에 넘치는 벅찬 감정으로 들어드리겠다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웃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당신은 까다로운 고객입니다. 나는 그것을 첫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거든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지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내 방향을 잃고 비틀거리죠. 지성인의 경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들에게는 방법을 철저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잊지 않고 심사숙고합니다. 어느 때가 되었든 간에
반은 장난으로, 반은 당황해서 그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당신은 지성적일 뿐 아니라 노련한 태도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감이 5일 전보다 덜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지요? 이제 나는 당신이 내게 편지를 보내든가 다시 찾아오든가 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다시 찾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니까요. 당신은 변함없는 나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적당한 행복을 발견했는데 내가 왜 변하겠습니까? 나는 나의 이중성을 한탄하는 대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것의 자리를 잡고 내가 일생 동안 추구했던 안락을 거기에서 찾았습니다. 요컨대 중요한 것은 심판을 면하는 것이라고 내가 당신에게 말씀드린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때로 큰 소리로 자신이 자격이 없는 인간임을 고백해야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또다시 나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떤 조롱의 웃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생활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잘못을 고백함으로써 나는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고 우선은 나의 본성을 그리고 이어서 기쁨에 넘치는 후회를 이중으로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해결책을 발견한 후부터 나는 모든 것에, 즉 여자들이든 자만이든 권태든 원한이든 아무 것에나 몸을 내맡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순간 황홀하게 내 몸이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지는 열애조차 말입니다. 마침내 나는 군림하게 됐습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오직 나 혼자만이 누릴 수 있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의 산정을 발견한 것입니다. 때때로 밤이 정말로 아름다울 때면 나는 멀리서 들리는 웃음소리를 듣고 또다시 회의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내 나는 모든 것들, 사람들과 자연을 나 자신의 결점의 무게 아래 눌러버립니다. 그럼에처럼 다시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멕시코시티의 경의를 표하러 올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불을 좀 걷어주십시오. 숨을 좀 편하게 쉬고 싶군요. 오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내 테크닉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에 대해서 일종의 애정을 느끼게 됐으니까요. 당신은 밤새도록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천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나를 보시게 될 겁니다. 게다가 나는 오늘 저녁부터 다시 시작할 생각이랍니다.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알코올의 도움을 받아 와르르 무너져 가슴을 치는 그 순간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커집니다. 친구, 나는 커져서 자유롭게 숨을 쉬고 산정에 오르고 벌판이 내 눈 아래 펼쳐집니다. 스스로를 하느님 아버지로 인식하고 타락한 생활과 품행에 대해 결정적인 증명서를 나눠주는 그 도취감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요. 나는 저속한 천사들 가운데 둘러싸여 네덜란드의 하늘 꼭대기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무리들이 안개와 물 속에서 빠져나와 나를 향해 올라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벌써 그들 중에 제일 처음 사람이 도착한 것이 보입니다. 한쪽 손으로 반쯤 가려진 넉나간 그의 얼굴에서 나는 인간이 공유하는 서글픈 조건과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 사함 없이 동정하고 용서 없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마침내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고 있다는 느낌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흥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용히 누워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당신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흥분시킵니다. 이런 밤이면, 아니 추락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인 만큼 이제 아침이라고 해야겠군요. 나는 집 밖으로 나가 흥분한 걸음으로 운하를 따라 걷습니다. 낯빛의 하늘에는 깃털층이 얇아지고 비둘기들은 조금 더 높이 올라갑니다. 장밋빛 미광이 지붕 위에서 내 창조의 새로운 하루를 알려주지요. 담나크 가에서는 하루의 첫 번째 열차가 축축한 대기 속에서 경적을 울립니다. 이 유럽의 끝에서 생활의 잠을 깨우는 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의 신하들, 즉 수억의 인간들은 고통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쓰디쓴 입맛을 다시며 아무런 즐거움도 없는 일터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럴 때면 나는 생각 속에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나에게 순종하는 이 전 대륙 위에 공중을 떠돌면서 압생트 술잔 아래 떠오르는 빗살을 마시고 마침내 신라란 말에 취하여 행복에 진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당신에게 말했죠. 내가 행복하다는 것. 내가 죽도록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태왕과 해병과 무역풍이 불 때의 섬들, 그리고 절망적인 추억을 가진 청춘이여. 다시 눕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지나치게 흥분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눈물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란 때때로 방황을 하는 법이고 멋진 삶의 비밀을 발견할 때조차도 그 명백한 것을 회의하게 되는 법입니다. 물론 내 해결책이 이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게 될 때 그것을 바꿔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아니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한 번은 스스로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나는 그 어느 날 카페 테라스에서 내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던 늙은 거린 같은 존재입니다. 선생님,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시력을 잃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과 아침,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는 이의 성스러운 무구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보십시오. 눈이 내리는군요. 나는 나가봐야겠습니다. 하얀 밤 속에 잠들어 있는 암스테르담. 눈 쌓인 작은 다리 아래 어두운 빛빛 운하들, 황량한 거리, 소리 없는 걸음. 이것들은 내일의 진흙탕이 오기 전 일시적인 순결입니다. 유리창에 부서지는 저 커다란 눈송이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분명 비둘기들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마음을 정하고 내려온 겁니다. 그 사랑스러운 비둘기들이 말입니다. 그들은 두터운 날개로 물 위와 지붕 위를 덮고 창가마다 날개를 푸드기고 있습니다. 새 때의 굉장한 습격 아닙니까? 비둘기들이 복음을 가져올 것을 기대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말입니다. 부와 고통도 함께 나누어질 것이고 예컨대 당신은 오늘부터 나를 위해 매일 밤을 바닥에서 잠자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모든 사람이 말입니다. 자, 만약 수레가
하늘에서 내려와 나를 싣고 올라가거나 내리는 눈에 갑자기 불이 붙는다는 당신은 고백하건대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건 믿을 수가 없단 말씀이신가요? 나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나가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침착해지도록 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감상적인 말들과 열에 떠서 떠들어대는 소리들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계획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나에게 당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열정에 찬 고백의 목적 중 하나가 달성됐는지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되겠군요. 사실 나는 언제나 내 이야기를 털어놓은 상대방이 경찰이어서 그가 나를 공정한 재판관들을 훔쳤다는 명목으로 체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외의 곳으로는 아무도 나를 체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도난 사건은 법률에 저촉되고 나는 나 자신을 공범자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꾸며놓았습니다. 즉, 나는 이 그림을 숨겨놓고 그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나를 체포한다면 그것은 좋은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 나머지 일을 처리할지도 모르죠. 예컨대 나를 참수형에 처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만큼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모여둔 군중들 위로 본보기 삼아 아직 핏기가 가시지 않은 내 머리를 높이 들어 올려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내가 다시 그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는 보여지지도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광야 속에서 울부짖으며 거기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거짓 예언자로서의 나의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당신은 경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간단한 일이 될 겁니다. 뭐라고요? 그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내가 당신에 대해서 느끼는 이 기묘한 애정은 그러니까 의미가 있었군요. 당신이 파리에서 변호사직이라는 훌륭한 직업을 수행하고 계시다니 말입니다. 나는 우리가 같은 부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똑같은 질문을 대하고 그 누구에게도 아닌 말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우리들은 모두 같은 부류의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대답을 미리 알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부디 내게 당신이 어느 날 밤 세느강의 뚝에 이르렀다는 것, 어떻게 자신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을 수 있었는지를 말해 주십시오. 몇 해 전부터 밤마다 내 곁에서 끊임없이 울리던 그 말, 마침내 당신의 입을 통해 내가 하게 될 그 말을 당신 자신이 들려주십시오. 오 아가씨, 내가 다시 한번 우리 둘 다를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물에 몸을 던져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라니, 아니 이 얼마나 경솔하고 무분별한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친애하는 선생님, 사람들이 우리의 죄의를 받아들일까요? 이를 단행해야 합니다. 부르르, 물이 너무나 차갑군요.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이젠 너무 늦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때는 늦을 겁니다. 다행히도 말입니다.